그 회사가 옛날에 했었던 테스트들을 보면은 우리는 옛날 거를 듣고 싶죠. 그쵸.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엔 크레인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뭔가 비행기 지나가는 것처럼 엔진을 이제 이게 고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차 갑자기 펑. 말씀하신 거 너무 흡인력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집중 확 풀었네요. 매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문과적 기술주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시즌3도 7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특별한 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네, 근데 정말 딱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쿨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험주행,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동계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전문적인 만큼 진짜 이 주제에 스페셜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동차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나윤석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윤석입니다. 네, 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웃을 때 눈이 사라지셔가지고. 예. 네, 안 웃어도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좀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나윤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좋아서 평생을 차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에 또 정말 진심이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현대모비스의 송지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에어백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아니 근데 이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전문가로 이렇게 또 이름을 알리시고 페라리랑 폭스바겐에서도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입사에서 일을 하지만 제가 이제 총괄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 우리나라 페라리의 총괄 임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걸 했었고요. 올해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페라리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 꿈을 항상 매일 만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국민차, 대중차 하다 보니까는 보통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차를 만들어 주고 싶은지는 핑계고요.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싶어서 만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차덕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차 때문에 네. 유럽 여행을 가셨는데 또 그 유럽 여행 간 게 거의 우리나라 1세대 배낭여행이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부터 이제 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90년에 바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12월 달에 바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1990년 12월에. 네. 서유럽에 이제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밀도 있게 겨울에 한 2달 반 정도를 딱 보고. 근데 미국에 가서는 이제 서부하고 동부 그리고 디트로이트 이렇게 문화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보고. 그다음에 남미로 가서는 자동차가 없는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미도 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칠레를 걸어서 종단도 했었고. 그때는 진짜 해외여행 그죠? 무슨 일본이나 미국도 사실 많이 안 가시고 그럴 텐데 그때 남미까지 가셨다는 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20대 젊은이들한테 꼭 여행을 추천. 여행은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넓어집니다. 빚내서라도 예. 여행을 하는 거죠. 송지훈 네. 박사님이 연구하는 분야랑 또 우리 이사님이랑 좀 네.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개발하다 보니까 또 해외 기술들 그리고 국내 기술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서 테스트 모드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자문받을 일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를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안전한 차를 검증하는 데는 정말 뭐 길 경우에는 수년이 걸린다고도 그럼요. 합니다. 여러 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그만큼 미리 하는데요. 차가 나오기 전까지 보통은 어떤 테스트들을 하게 되나요?
됩니까?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차가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상품성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차가 승차감이 좋은지 조용한지, 보통 이제 우리가 NVH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좋은데 한 1년만 지나도 막 시끄러워지고 차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품질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내구 테스트.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전하고 상관이 있는 이제 충돌 테스트.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능동적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차가 얼마만큼 주행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정성 테스트. 그리고 또 요즘은 보면은 자동차를 가지고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는- 똑똑해져서.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 전자장비가 차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고 요즘 전기 회로도 되게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 전자기 회로에 예기치 않았던 신호가 들어가서 교란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면 EMI 테스트 그리고 이제 호환성 테스트라고 하는 EMC 테스트.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진짜 테스트들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자동차 회사별로 많이 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테스트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회사별로 좀 특이한 테스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면은 그 국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좀 많이 통일되어 가고 있고 테스트 방법들도 고도화되기 때문에 점점 비슷해져 가요, 사실. 그 회사가 옛날에 했었던 테스트들을 보면은 우리는 옛날 거를 듣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 테스트에서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 크레인으로 들어요. 차를요? 네. 우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속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몇 미터에서 떨어지면은 몇 킬로로 충돌한다. 제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네. 폭스바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하죠. 테스트장에 갔는데 뭔가 비행기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계속 그런 소리가 말씀하신 거 너무 흡인력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집중 확 풀었네.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부가티라는 회사 아, 부가티요? 아시죠? 어떤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던 시속 400km가 넘는 그 차가 자기 최고 속도로 수백 킬로를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네. 그 페라리. 페라리. 페라리는 자기네 자동차를 만들고 나면 이 기필코 이 엔진을 터뜨리고 말겠다. 터질 때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자동차 공장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자동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는 것뿐만 아니라 막 돌다 말고 갑자기 거기서 스핀 턴을 하고 반대로 돌았다 후진을 넣었다 막 이러면서 엔진을 이제 이게 고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차 갑자기 펑 무슨 뭐 뻥튀기 기계 이거 연 것처럼 펑 하고 김이 올라와요. 와.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진짜로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페라리의 그 치프 테스트 드라이버는 그 자리를 아직 안 놓고 아직도 하고 있다. 근데 그냥 맘대로 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라리 엔진 블로그 시켰는데 돈 안 내도 되는 안 사람. 고쳐도 되고 그게 얼마짜린데. 근데 직접 그런 테스트하는 곳을 가보셨다고요? 그럼요. 대학생 때부터? 가봤죠. 테스트 그 트랙이 이제 언덕바지 아래쪽에 있는데 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몰래 보신 거예요? 저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대신 대학생 때 그러면 스스로 산업 스파이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걸 안 팔았으니까 스파는 아니죠. 그 대신 콜렉터가 된 거죠. 산업 콜렉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장 안에 원래 이제 견학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날인데 네. 차 출고하러 오신 분 따라서 아는 사람인 것처럼 들어가 보기도 하고. 겁도 없으셨네요. 근데 진짜 겁 없는 얘기나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동계 테스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가서 테스트를 하는 스웨덴에 있는 아주 추운 지방이 있어요. 북유럽 그 아르에플루그라고 하는 그 지방인데 네. 그때 제가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아직 나오지 않은 차가 테스트하는 걸 정말 보고 싶어. 얼어있는 호수 위에서 차들이 막 미친 듯이 달리는 곳이 있대. 거기 아르에플루그가 그런 곳이에요. 우와, 완전 동계 테스트의 그거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독일 자동차 회사, 굴지의 부품 회사 네. 이런 데들만 거기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레일 패스를 근처까지 기차를 타고 가요.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을 넘는 거예요. 거기를 보기 위해서. 근데 허리까지 눈이 왔는데 와. 산은 아직도 저만큼인 거예요.
돌아가기도 좀 그래 이제는. 아니 허리가 빠져서 안 돌아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구조당했어요. 구조를 당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못 아니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됐는데 가면서 네. 나 이거 보려고 왔는데 네. 옆으로라도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지나가 줄 수 있겠냐. 아, 이 학생 정말 지독하다고 했겠네 그 유럽분이. 거기서 이제 테스트한 차들이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차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낭만이 있다. 근데 지금 그걸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차량이 스웨덴의 그 호수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송 박사님, 모비스의 자동차 시험장은 어떻습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국내외 종합 시험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동계 시험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스웨덴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뉴질랜드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계 시험장 같은 경우는 한 영하 40도 정도 되는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개발했던 제품들 품질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장들을 갖고 있죠. 아니, 이제 아까 뭐 산을 넘어서 보러 가셨다는데 그 스케일이 엄청 큰가 봐요. 엄청 큽니다. 일단 뭐 중국 시험장 같은 경우는 헤이어 지역에 있는데 육상 트랙 같은 경우는 한 29만 평 정도 되고요. 얼어 있는 호스 트랙 같은 경우는 한 62만 평.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춥기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트랙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네. 호스 트랙 같은 게 한 49만 평 정도 돼서 굉장히 큰 규모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규모가 엄청 큰데 네. 구성이 그 테스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대부분은 뭐 빙판길이라든지 노면이 미끄러운 저마찰 노면에 대한 테스트들을 아무래도 동계 시험장에서는 많이 하게 되고요. 일단은 도심이 얼어 있을 때 그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ESC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ESC가 잘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뭐 어반 트랙 같은 것들도 있고, 일단 눈이랑 얼음 같이 이렇게 겨울철에 비대칭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ABS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ABS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ABS 트랙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커브길에서 선의 안정성이나 뭐 코너링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클 트랙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급제동을 한다든지 뭐 선회라든지 아니면 뭐 조향 같은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너럴 트랙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환경들이 사실 하나의 특정한 환경이 아니라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환경을 복합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핸들링 트랙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계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겨울철에 보면은 몸이 뻣뻣해지고 춥죠. 많이 다쳐요. 맞아요.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진동 소음, 뭐 NVH 관련해서는 그 차에 있는 그 고무 부시류들이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승차감 같은 것도 나빠지고 타이어에 있는 고무도 딱딱해지니까 접지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 비롯해서 전동화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기 구동계는 출력이나 이런 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뭐 배터리도 빨리 닿는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드웨어들이 극한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접지력도 부족한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극한 시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무튼 뭐 많은 차를 경험해 보셨고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그 동계 주행에 강한 차종이 따로 있나요? 뭐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뭐 전륜보다는 사륜이 뭐 낫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어느 회사가 좋은 저 동계에 유리한 차를 만드느냐 그러면 아우디 아니야, 아우디? 근데 아우디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 이건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덜 미끄러지고 그런 것처럼 자동차 회사도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브랜드들 그리고 뭐 독일 회사들.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것들이 점점 더 표준화되어 가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장에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로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지형의 뭐 70%가
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산도 많고 또 특히나 이제 뭐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차들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또렷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빙 그라운드예요. 게다가 이제 도로 상황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농촌에 좁은 길들도 있고 고속도로도 많이 깔려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차들도 고속, 혹서기, 혹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닌데 되게 그래도 다양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유럽 차들이 처음 수입이 됐을 때 유럽에서는 뭐 아우토반에서 막 시속 250km 이렇게 달려도 멀쩡하던 차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여름에 그냥 픽픽 자빠지는 거예요. 그 또 명차들이 유럽에 네, 엔진이 과열되는 거예요. 더워서요? 네, 그 해외에서 분류할 때 우리나라가 보면은 핫 앤 휴미드, 그러니까 더우면서도 습도도 높은 나라로 분류가 돼요.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던 독일 차들이 독일에서는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에 붙여주는 대용량 냉각 장치가 붙은 그런 것을 우리나라 수입하는 차에 기본으로 붙이는 이러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쉽지 않은 나라예요. 아까 전에 지금 전기차 타신다고 네네, 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사님처럼 오래 자동차를 사랑하신 분 중에서 네.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전기차의 매력에 또 빠져서 전기차를 또 경험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러니까 후자시네요, 그죠? 저는 이게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가 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전기차가 대처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게 동절기라든지 이런 뭐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사실은 또 메리트가 있어요. 아니 우리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좀 고민하는 게 동계 주행이거든요. 겨울에 좀 전기차가 좀 별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한 번 충전하고 갈 수 있는 주행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특히 소형차, 시내에서 타는 차는 전기차가 맞다. 오. 왜냐하면 도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전기차가 도시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행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르쉐 엔지니어들하고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이고 내연기관이 엔진에 힘이 나는 방법이 사실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연료를 쏴서 그게 불이 붙고 피스톤을 밀고 이 긴 과정을 통과하잖아요. 네. 하지만 전기차는 밟으면 전기가 가고 바로 힘으로 나가는 출력의 제어가 훨씬 빠르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ESC 주행 안정성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6배 정도 정교하고 메리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었어요. 물론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 관성에 영향을 받는 거는 있겠지만 하여튼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뭐 삐끗 이러는 상황은 좀 더 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완전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 빙판길 사고에 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모비스에서도 지금 연구 되게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네. 사실은 그 위험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운전자들이 보면은 실수하는 게 앞에 상황을 잘못 인지해 가지고서 여기서는 그냥 가도 되겠지 했는데 블랙아이스야. 이런 경우가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커넥티드 카가 된다. 네. 그럼 앞차가 여기 미끄러져. 여기 위험해. 이런 거 있네. 오. 그런 이제 커넥티드 카가 되면은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유한 것을 운전에 스스로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 운전자는 듣고 나서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상등 켜는 거밖에 없어요. 먼저 지나가면서 비상등 켜고. 이 부분은 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차는 정보를 받아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쪽에는 인간보다 나을 수 있다. 이사님 말씀해주신 기술이 사실 V2X 기술이나 V2V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차량끼리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차는 자율주행차인데 다른 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면 맞아요. 나는 대처를 했는데 다른 차는 또 대처를 못하는 경우들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도 뭐 뉴스나 뭐 교양 방송 하다 보면은 겨울철에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가
블랙아이스 사고. 네.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블랙아이스라는 게 아스팔트 위에 뭐 눈이라든지 빙판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길이잖아요. 이걸 이제 모사해가지고 ABS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차량이 얼만큼 잘 제어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량이 이제 얼음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제어가 안 돼요. 탈출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엔진이랑 브레이크 같은 걸 제어해가지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막 빠르게 거기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평가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각각의 네 바퀴가 독립적으로 제어되면 더 잘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각 네 바퀴가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는 인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앞으로 지금 뭐 많이 발전했지만 어떤 기술 나오면 조금 더 안전해지고 또 블랙아이스 사고 방지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가 얼마만큼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통방송이 이렇게 라디오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하고 데이터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그게 이제 V2I라고 하죠. Vehicle to Infra 이런 식이 돼가지고서 서로 정보를 미리 잘 교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안전하겠죠.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까 완전 자율주행 차량 뭐 완전이란 건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더 많이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계들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동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찐 자동차 전문가 두 분과 흥미로운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나이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나오고 싶어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얘기를 또 하시고 저희도 듣는데 너무 재밌고 왜냐하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그런 정보들이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쌓으신 거잖아요. 이 자동차가 변하고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앞으로도 자동차가 어떻게 갈지를 더 가슴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교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운전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20년 동안 이만큼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큼 또 얼마나 많이 바뀔지 5년이 다를 것 같아요. 5년이 그죠? 또 새로운 자동차들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한 평가도 진짜 많이 해보고 이제 새로운 기술도 되게 기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빌리티 관련된 소식이라면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소개해드립니다. 문과적 기술주의, 문이과를 넘나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